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냐면 번뇌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이제 번뇌는 도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마음에 있는 공덕을 전부 훔쳐간다 그래서 번뇌를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것들, 그것이 스스로 내면의 공덕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관계든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인 재산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잃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에 적은 번뇌이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킬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팔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범부와 성인의 차이를 구분을 하실 때 범부는 팔풍에 휘둘리는 존재이고 성인은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팔풍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쌍인데 첫 번째는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익과 손해. 사람은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바람, 태풍처럼 자신에게 몰아닥치면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손해를 봤을 때도 흔들리지만 이익을 봤을 때도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제가 항상 좋을 때 잘하라 그러죠. 좋을 때 잘하라. 다른 게 아니라 좋으면 들떠서 그 들뜬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참 이게 이상한데 이제 이 외부적인 거래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조금 교정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한국 사람은 요만큼만 손해를 봐도 이 거래를 뒤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제 우리가 이 싫어하는 나라들, 우리가 좀 이 뭔가 이 이미지를 안 좋게 보는 나라들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기 케냐에서 커피 사업을 하는 젊은 신도가 있는데, 이 신도가 이 한국과는 거래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두가 모자르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하고만 본인은 거래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맛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가격이 이만큼이 높든 상관이 없이 이 배신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하고 거래를 몇 번 해보니까 한국은 10원만 싸도 배신을 한답니다. 딱 10원만 싸도. 그래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손해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거예요. 요만큼만 손해를 봐도 못 견디는 거. 이만큼만 손해를 봐도 사실은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 그렇게 흔들리는 걸 팔풍에 휘둘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그 다음이 칭찬과 비난입니다. 칭찬받아도 들뜨죠. 비난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전부 팔풍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칭찬과 비난보다 더 오래 이어져서 굳어진 게 뭐냐면 명예가 드높여지거나 아니면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것도 역시 팔풍 중에 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자,
이익을 보면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칭찬받으면요? 명예가 더 높아지면요? 반대면 고통스럽겠죠? 이것을 포함한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팔풍이에요. 팔풍의 나머지 두 쌍이에요. 즐거움이 생길 때도 고통이 생길 때도 우리는 너무 그 상황과 조건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풍은 끊임없이 불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 팔풍에 일희하면서 흔들린다면 우리는 마음에 안정적인 행복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팔풍에 휘둘리지 않고 보호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흔히 내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오근의 뿌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팔풍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신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가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공의 정체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팔풍과 내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주로 나올 거예요. 한번 원고를 함께 읽어볼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읽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세상의 풍압에 버티는 내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공은 기쁘고 좋은 순간에는 티가 나지 않죠. 바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태풍이 불어오는 순간 뿌리 깊은 나무들과 약한 이들의 차이가 확연히 티가 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역경의 순간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몰라요. 긴급한 상황이 놓여져 봐야 그 사람이 가면 쓰고 있을 여유가 없는 상황이 돼봐야 그런 척 하는 것들을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걸 벗겨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그때가 돼가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희망하는 모습이 있고 나도 스스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좋을 때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직면하려면 역경의 순간이 다가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결혼 계속 안 하실 분들도 있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삶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친구 하나 사귀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결혼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은 친구들이 남자 여자 사귄다고 이렇게 오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사귀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일단 하지 말라 그래요. 영원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단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 명씩 왔을 때는 얘기를 잘 안 해주고 3자 대면했을 때 양쪽이 다 오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면 편드는 것 같으니까 둘이 다 모이면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둘 다 서로를 검증해야 된다.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결혼 전에 동거하면 돼요, 안 돼요?
사회적으로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예. 근데 안 맞는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할 사람들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동거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동거를 해보면 24시간 중에 1시간이나 2시간 만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오픈돼 버리죠. 그럼 민낯을 볼 수 있어요. 화장 지운 민낯 말고요. 가면이 벗겨진 민낯. 가면이 벗겨진 민낯. 그런데 동거가 조건도 안 되고 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행을 가보라고 합니다. 여행. 이제 여력이 된다면 둘 다 직장 그만두진 못하니까 휴가를 좀 내서 여력이 좀 되면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가봐라. 한 달 정도 호텔에서 자는 여행 말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여행. 배낭 딱 메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행지에서 딱 이틀이나 3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둘이 사이가 돈독해지거나 찢어져서 헤어지거나 조건과 상황이 변했을 때 민낯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둘 다 일주일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이것도 약간 사실은 조금 도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하고 있을 때 종종 고스톱을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에 고스톱을 딱 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 내가 좀 뭐 잃어도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좀 잃어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따고 싶어. 무조건 따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지금 이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러면 1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하나에 이제 목숨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민낯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면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스스로를 점검할 때도 그렇고 뭔가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 뭔가 긴급하고 뭔가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낯설고 뭔가 평범한 것에서 벗어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공이 티가 난다라는 것.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존 철튼 콜린스라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스스로 풍요로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봐줘요, 안 봐줘요? 봐주죠. 예. 근데 그 풍요가 지나가고 역경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보나요, 안 보나요? 잘 안 보게 되죠. 예. 안 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죠. 이제 진짜 친구가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그래서 보면은 저는 어릴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다.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때는 어떤 학생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네? 튀는 학생. 튀는 학생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자기가 튀고 싶어가지고 막 튀게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뭘까요? 네? 친절한 사람들이 주목 못 받아요. 주목 못 받아, 못 받아. 주목 못 받아. 많은 사람한테 주목받는 건 결국은 그 학생들의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또래에서 뭔가를 중요시 여길 텐데 그 중요시 여기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면 주목을 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남학생들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없는데, 남학생들은 진짜 단순해요. 싸움 잘하면 주목받습니다. 남자들은 약간 동물 같아가지고 예, 강한 사람이 주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강하다라는 게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뭘 또 잘하면 주목을 받냐면 운동 잘하면 주목받습니다. 뭔가 그 학생들의 가치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 아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친구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친구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기서 지금 풍요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법우님들 또래에서는 뭐 공부 잘하거나 싸움 잘하거나 운동 잘하거나 지금 이런 가치 체계가 아니잖아요. 풍요 그러면은 딱 뭔가 특정한 뭔가가 딱 느껴지잖아요. 풍요. 근데 그 풍요가 연령대나 세대, 가치관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그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원고를 읽어볼게요. 풍요로운 존재에게는 눈길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맺고자 다가오는 불나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사라질 때 진짜백이 정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분명 눈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역경에 본인도 휩쓸릴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때에도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배기 친구입니다. 역경도 함께 감당할 만큼 마음을 나눈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역경의 순간에도 남는 친구가 꼭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친구가 꼭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오래가는 관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역경이 닥치면 다 가버리나요? 아니면 그래도 남나요? 예,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남죠. 왜냐면 혈연이라 이게 우리나라는 또 법적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따라서 가고 싶어서 도망가도 결국에는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차라리 뭉쳐 있는 게 나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뭉쳐서 같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사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로 묶여있지 않다면 사실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제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지키는 걸 왜 배우셔야 되냐면, 그렇게 역경 속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조차
내가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친구를 한 명 만드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망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번뇌에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줘 버리면 이 번뇌는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망쳐버립니다. 정말 쉽게 망칠 수 있어요. 보호하는 건 애써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망치는 건 진짜 쉽게 망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중한 걸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번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끼를 주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아닙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두 친구가 아주 절친해요. 절친해. 이 두 절친한 친구가 길을 가다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길 옆에 아주 삐까번쩍한 쇠도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거, 신상, 완전 새거, 그거를 A라는 친구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우리 오늘 굉장히 행운이 넘치나 보다. 쇠도끼도 줬고.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정색을 딱 하더니, 그게 왜 우리냐? 나지. 내가 주웠는데.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B라는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죠. 충격에 빠졌죠.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는데 충격에 딱 빠져가지고 이게 뭔가 저 친구랑 나랑 친구 맞나? 저 친구가 원래 저랬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 A라는 친구는 쇠도끼를 들고 싱글벙글하면서 가고 B라는 친구는 거의 얼굴이 이 어두워져가지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소리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굉장히 험상궂은 아저씨가 도끼도둑놈 잡는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딱 보니까 저 아저씨랑은 10대 1로 붙어도 안 될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도끼를 잃어버린 거 또는 저기 지금 주인 없는 걸 가져온 줄 알았는데 여차하면 지금 자기들이 훔친 게 돼버렸죠. 할 말도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니까 B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정색을 하더니 왜 우리냐 너지? 그리고서 가버렸대요. 우리가 절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팔풍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생, 범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 주변 사람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남편을 또는 부인을, 아들을, 딸을, 그리고 부모님을, 직장 동료를, 친구를, 그리고 선생님을, 제자를 자꾸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 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기대해요. 이 아주 모순적인 건데, 때때로 보면은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 군자처럼 대해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범부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범부의 특징은 뭐냐면 망념,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를 범부라고 하고, 그러면 번뇌에 사로잡힌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점잖았는지 점잖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착했는지 착하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말을 매너 있게 했는지 매너 없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매너가 있었든 없었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런 건 평소의 모습이고,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냥 누구나 몰상식해져요. 이게 바로 범부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친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모습을 보일 때,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번뇌에 사로잡힌 상태. 자, 그 사람이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대부분이 부족한 게 당연하다니까. 여기서도 충분하다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아주 내공이 깊고 성인 군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똑같이 번뇌에 휘둘리는 나랑 똑같은 중생이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못하는 걸 강요하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번뇌에 사로잡혀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사실은 막 번뇌에 사로잡히면 중생들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같이 휘둘려서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든지,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든지, 저 사람 뭔가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번뇌에 똑같이 사로잡히는 번뇌 노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다툼은 끝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오래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처음 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이런지 아니면 지금 그런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래 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평소 성격을 하니까.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그러는 걸까요? 그냥 지금 저 상황에서 번뇌에 사로잡혀서 저러는 걸까요? 번뇌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나한테 뭔가 아주 큰 화를 나한테만 특별히 내나? 아주 나쁜 놈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번뇌는 복리처럼 불어나서 고통은 끝없이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범부의 본성을 알고 범부의 행동 패턴을 배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아니, 뭘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질 때까지 도망가야죠. 꺼질 때까지. 자기가 성인 군자면 그 범부의 불을 꺼줄 자신이 있으면 꺼주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어떡한다? 일단 도망간다. 일단 도망간다. 아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놔두고 도망갔다는. 또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이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범부의 본성을 아는 이는, 제가 좋아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소나기는 피하는 거예요. 소나기엔 맞서는 게 아닙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이런 문장을 언제 쓰냐면, 탁구 칠 때 상대방이 갑자기 잘 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치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치면. 그거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그냥 그런 날은 공 치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빗마저도 들어가. 빗마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서면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나기는 피한다. 그러면 라켓 두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막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나기는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대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면 그때 이게 운동 경기도 밀당인데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니까 그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막 올라올 때는 그거 끄겠다고 달려들면은 큰 코 다칩니다. 자기도 같이 불나요. 그게 아니라 탁 도망갔다가 이 사람이 조금 화가 난 게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이제 번뇌에 사로잡힌 몰상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간 평소 사람으로 돌아왔을까요? 약간 돌아왔을 때, 그때가 가지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자신만의 대응 방법은 어떤 존재에서 나오는 거냐면, 범부는 번뇌에 사로잡히는 게 당연한 존재고, 번뇌에 사로잡힌 종종 그 순간은 그 사람이 몰상식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좀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또 번뇌에 사로잡혔네. 웃기고 있네. 에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좀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단박에 찢어버리지 않고 조금 이 마음을 잘 못 다루면은 관계에 상처를 입기는 하겠지만 고무줄이 그래도 끊어지지는 않고 약간 너덜너덜하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약간 너덜너덜해지는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좀 고치면 되고, 근데 단박에 끊어버리면 이제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당연히 마음을 잘 지키는, 번뇌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이런 수행을 너도 하고 나도 하면 그런 관계를 당연히 잘 지킬 수 있겠죠. 이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너도 하고 나도 하나요?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나요?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이게 평범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상적으로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박에 끊지 않고 조금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이렇게 조금 그 끊어지는 걸 막고 이렇게 좀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선책을 못하면 차선책이라도 일단 한다. 장기적으로는 최선책을 배워야겠지만 일단 차선책이라도 한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조금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다. 같이 뇌아부동해가지고 같이 화내지 말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의 공통점. 탐욕에 사로잡혀 하는 그 행동은 흔히 함께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실망시킵니다. 그렇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감정이 금이 간 관계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탐욕의 망치로 한 대 맞은 그곳을 분노의 망치로 다시 한 번 더 맞으니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일단 마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부안해동해서 화내게 된다 그랬죠. 그럼 맞은 데를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곳이 한 방에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기대감을 갖거나 탐욕을 갖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다루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수행을 직접 못하는 사람은 뭐라도 막아야 되냐면 일단 화라도 안 내야 된다. 어떤 법우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참는 것도 인욕바람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화가 나는데 그걸 말로 내뱉거나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참는 거. 이거 인욕바람일이냐고. 어떤가요? 인욕바람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화를 안 내면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밖으로 화를 못 내니까 자기한테 화를 낸대요. 참으면 자기한테 화를 내게 되는데 그것도 인욕바람일이냐고 또 묻더라고요. 인욕바람일인가요?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분노를 다루는 데는 인욕바람일이 시작인데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욕바람일의 시작은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화를 내고 남에게 화를 내지 않더라도 일단 바깥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인욕의 시작이에요. 이것부터가 인욕의 시작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에 화가 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하지만 감옥 가는 게 나아요? 화 쌓이는 게 나아요? 막말해가지고 관계를 찢어버리는 게 나아요? 화 좀 쌓이는 게 나아요?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막말을 해서 이 계약 망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화가 좀 쌓이는 게 나아요? 화가 쌓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바깥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단 더 낫다 이거예요. 바깥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조절하는 법을 그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배워야 그 다음 2단계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욕바람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건 인욕바람일이 완성될 때 화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루는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화가 나요. 그때 그 사람한테 쏟아부어야 돼요? 아니면 좀 이해해야 돼요? 또 쏟아부으려고 그러시네.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찢어질 겁니다. 원결을 쌓으시게 될 거예요. 주변에 원수가 넘쳐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하던 걸 저 사람한테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하니까요. 사람들은 목숨이 걸려 있거나 큰 돈이 걸려 있거나 큰 명예훼손이 걸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순간이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습관.
이 사람한테 하는 거,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나머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관계를 찢는 분노의 원동력은 기대감이에요. 이번에도 두 친구가 있었대요. 아유, 절친한 친구라 50년 지기. 그 정도면 사실은 세월이 보장하는 친구죠. 5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절친이면 사실은 진짜 서로 최선을 다하는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이번엔 도끼를 주운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서러우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요? 물론 가족도 생각이 나겠지만 절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절친하면 당연히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실은 만사를 제쳐두고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안 친한 친구들도 다 오고 동료들도 다 오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서럽고 아플 때 서럽잖아요. 그러면 서러우면 비이성적으로 변하잖아요. 뭔가 기대감도 크고 뭔가 비이성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오고 다른 친구들 다 오고 동료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모르는 사람도 병문안으로 오는데 절친한 친구 B가 안 오니까 A가 굉장히 서운한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운해서 이 친구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면서 내가 헛살았나, 저 친구가 마음이 변했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친구 B가 안 와가지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절친 친구 B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은 이런 사정이에요. 절친 A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중상이라고 하는 전화를 절친 B가 이 소식을 들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절친 B는 소식을 듣자마자 혼절해버린 거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혼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누워있어서 병문안을 못 갔다고 절친 B의 부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절친 A가 섭섭했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사그라들어요? 자기가 막 섭섭해가지고 화냈던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지금 사실은 화낼 뻔했죠? 절친 A 화낼 뻔했죠? 절친 A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어요, 지금. 자, 배고프고 아프고 그럼 서럽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지금 번뇌에 사로잡힌다는 거잖아요. 번뇌에 사로잡혔지, 기대감이 큰 친구가 안 왔지, 그러면 화내기 딱 좋은 조건이라. 우리가 왜 어떤 순간에 화를 내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그건 다른 순간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득하고 번뇌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흔들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인정을 못 하셔. 우리가 분노는 진짜 배워야 돼. 학교 가가지고 전공 과목 배우면은 보통 몇 시간 이수하는 공부로 배워요? 한 학기 한 16시간 되나요? 16강. 근데 3시간짜리 강의잖아요. 그럼 48시간. 4시간짜리로도 하나요? 3시간? 그럼 48시간. 한 학기에 50시간이잖아요. 근데 전공 과목을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워요? 두세 과목씩 배워요?
그렇게 8학기를 배우죠. 그러면은 50시간에 2과목만 해도 100시간. 거기다 8학기를 배우면 800시간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전공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석사 가잖아요. 그래도 안 생기니까 박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진짜 중요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난해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공 과목 하나 배우는데도 800시간 하고 석사 가고 박사 간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감이 잡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삶에서 중요한 문제,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문제, 그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좀 전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전공 과목을 우리가 한 2000시간이나 3000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납득이 됩니다. 이 분노의 심리학은요, 논리는 진짜 간단해요. 정말 쉬워요. 화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난다. 정말 쉬운 논리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한 논리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인정하는 게 어려워. 인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논리를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음에서 그 논리에 저항하지 않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법회를 할 때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 제가. 왜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화를 못 내게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화를 냅니다. 이 청년들하고, 이 힘이 넘치는 청년들하고 분노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저한테 화를 내진 않아요. 집에 가서 화를 내지. 근데 청년들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만큼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뿌리 깊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찢는 그 분노의 원동력이 기대감,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뇌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최선책은 탐욕으로부터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마음을 닦는 수행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고 나머지 99%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들 다 키우면 해야지, 이 상황이 해결되면 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해야지, 이 건강이 해결되면 해야지. 그러다가 보통 마지막에 숟가락 놓을 때까지 못해요. 99%는 대개가 그래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 그러면 최선책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선책은 뭐냐면 일단 화라도 내지 말자. 일단 화라도 상대방에게 내뱉지 말자. 이거라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런 이해 안 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소화제라. 소화제가 아니라 소화기라. 소화기. 최소한의 분노를 끄는 소화기.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화내야죠. 관계를 좀 찢어 먹어야죠. 하지만 그래도 소화기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니까 이 중생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것, 이것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읽어볼게요. 사람이 지닌 내공이란 다름 아니라 이 탐욕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산들바람만 지나가도 일일이 반응하며 일비일이합니다. 반면 무탐무진의 평화로운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뿌리가 깊다는 것은 탐욕과 분노로부터 의식이 오염된 정도가 적다는 것이고, 이러할 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소중한 관계와 행복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멋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만 낯선 상황이 오거나 조금만 새로운 것이 오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오면 막 이리 소리 지르고 저리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당황하고 저렇게 당황하고 그러면 진짜 멋이 없어. 이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존중해 주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사람들. 끄떡없다라는 게 마음이 어떨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타심통이 있어야 알아요. 표정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은 두려울 수도 있고, 마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밖으로 내뿜는 연습을 안 하면, 밖으로 내뿜는 것, 이것을 좀 절제하는 연습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상관없이 멋있어져요. 이 사람이 힘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날뛰면 안 돼요. 그건 어린이들의 특권이라. 조금만 두려워도 소리 지르고 부모한테 달라붙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날뛰는 사람을 안정시켜주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또는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또는 아무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어도 어린이처럼 굴면 그 사람은 존중 못 받아요. 왜냐면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어른이. 나이만 먹은 어른이. 우리가 좀 멋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 멋짐이라고 하는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 그 사람 느낌 있더라. 이런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느낌 있고 멋있는 어른이 되려면, 존중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뭐가 멋있어요? 태풍이 와도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겉모습은 좀 멋이 있어야 돼요.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가족의 한 기둥으로서 가정을 지탱할 수 있고, 친구들 모임의 중심으로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도반들 사이에서도 저 도반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잘 보이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좀 멋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고 정리할 건데요.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한 파멸의 길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분노의 다른 이름이 파멸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데 파멸의 길에서 당연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파멸을 맞이하실 거예요. 분노를 해결하면 반대입니다. 파멸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파멸은
바깥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해서 소중한 것들을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재산도 지키고 자신의 이미지도 지키고 자신의 지성과 공덕도 지키고 그리고 소중한 친구도 지키고 소중한 것들을 분노로부터 그리고 번뇌로부터 잘 보호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행을 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안 하고 죽는 99%가 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말씀하셔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좀 하시고, 그렇게 수행을 좀 하기 전, 그리고 해도 곧바로 성취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마음이 좀 안정되기 전에는 일단 화라도 밖으로 안 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건 그냥 번뇌에 사로잡힌 모든 중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런 똑같은 공통점이라는 거. 공유하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일단 인욕의 시작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